스티븐 메릿의 어머니는 1989년 2월 아들의 생일에 왜 아들이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싸움 후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야 마크 모랄레스라는 살인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스티븐 메릿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션 비에호에서 세 자녀 중 막내입니다. 21세의 대학생인 그는 유머러스하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며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평가받습니다. 1989년 2월 25일 밤 스티븐과 그의 몇몇 친구들은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웃집에서 더 큰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맥주통을 가져가서 파티에 합류하고 환영받았습니다. 밤 10시경 그룹은 파티 장소에 도착해 흩어졌습니다. 스티븐은 한 여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크리스 만프레디는 그날 밤 파티에서 큰 충돌은 없었고 단지 팝 살사를 락으로 바꾸려는 시도만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결국 스티븐을 제외한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파티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스티븐이 먼저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새로 만난 여자와 이야기하고 춤을 추며 새벽 3시까지 파티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6분경 파티 장소에서 2km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여성이 총소리와 함께 차가 달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뛰어나가 길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빨리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길에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머니에 돈이 있었지만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그는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존 도어로 불렸습니다. 피해자는 도망가던 중 등에 4발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또한 싸움 후 입과 코 주위에 혈흔이 있었습니다. 한편 스티븐의 어머니 안나 에릭스는 아들이 생일 파티에 왜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안나는 스티븐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머니의 생일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안나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의 친구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 모두는 전날 밤 파티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안나는 병원과 심지어 시체 안치소까지 전화하면서 무력감이 커졌습니다. 살해 후 9시간 만에 안나는 아들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실종 신고가 총격 사건 피해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안나의 집에 가서 시신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는 존 도우가 자신의 아들 스티븐 메릿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2월 25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티븐의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그룹은 파티에서 음악에 대해 불평했지만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티븐의 친구 중 한 명은 일하러 가야 해서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 3시경 스티븐이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슬로 파크웨이와 필립가의 교차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스티븐이 나타나지 않자 기다리다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파티에서 일어난 더 주목할 만한 정보를 경찰에게 밝혔습니다. 스티븐은 한 여자를 만나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 여자는 파티 주최자인 마크 모랄레스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마크는 전 애인이 스티븐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불쾌했지만 친구들은 어떤 충돌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크 모랄레스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크는 파티가 저녁 8시경 시작되었고 10시경 낯선 그룹이 맥주 상자를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스티븐과 그의 전 애인이 함께 춤을 춘 것을 언급했을 때 마크는 파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서 그의 전 애인이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관은 마크에게 그날 밤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이때 마크는 콜롬비아인 룸메이트 알렉스와 마벨이 마약 및 불법 활동에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알렉스와 마벨은 조사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티븐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신원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불법이나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크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유일한 관심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조사 후 경찰은 이웃 식료품점 직원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스티븐이 살해된 시각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남자가 거리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차에 쫓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격자가 본 남자는 피해자 스티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격자는 그 당시에 그 남자가 걱정되어서 번호판에 일부를 적어두었으며 마지막 세 글자는 NCK였습니다. 목격자는 이것이 1979년형 쉐비쉐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그 밤에 파티 참석자들의 차를 조사했고 단 한 대의 1975년형 쉐비쉐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차의 소유자는 마크 모랄레스였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스티븐이 살해된 다음 날 아침 2월 26일에 자신의 차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마크는 다시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영화 보러 가던 중에 차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마크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크의 도난당한 차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3월 27일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은 미션 비에오의 하늘길에서 완전히 불타버린 채 발견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가속제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사기관이 세 번째로 마크에게 접근했을 때 그는 가족과 함께 변호사를 요청하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이 정황 증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경찰은 합법적인 이유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살인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97년 스티븐이 살해된 지 8년이 지난 후 경찰은 미해결 사건을 조사하는 전담부서를 설립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브라이언 히니 형사가 스티븐 메릿의 사건을 맡고 목격자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마크가 살인사건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을 받은 후 나라를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3년까지 마크는 미국으로 돌아와 캘리포니아 버뱅크의 중학교 수학교사가 되어 결혼했습니다. 학생들과 동료들은 모두 마크가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크의 전 룸메이트들도 다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1989년에 마크의 성격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1989년 2월 25일 파티에서 마크는 스티븐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춤추는 것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스티븐이 파티를 떠나자마자 마크는 즉시 뒤따랐습니다. 룸메이트들은 그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989년 사건 파일에서 마크의 어머니는 아들의 친구인 제이 토레스와 마이크 에스피노자를 비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제이와 대화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크가 차를 불태우는 것을 도운 것에 대해 인정했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의 말에 따르면 마크는 자신에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크의 알리바이는 증명되었습니다. 경찰은 마크의 어머니가 그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감시하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마크의 어머니의 친구에게 마크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예상대로 마크의 어머니는 이 정보를 듣자마자 아들에게 신속히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암호를 사용해 마크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는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당국은 1989년 2월 25일에 마크가 새벽 3시 8분경에 파티에서 나가는 스티븐을 따라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전 애인이 스티븐과 춤을 춘 것에 화가 났습니다. 마크와 스티븐은 범죄 현장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마크는 스티븐의 등을 4번 쐈습니다. 이후 그는 새벽 4시경에 마이크에게 연락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함께 차를 불태웠습니다. 돌아온 마크는 차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2000년 3월 1일 마크 모랄레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2003년 7월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팀은 주로 증인들의 신뢰성을 공격하며 마이크 에스피노자가 범죄 활동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심원단은 마크 모랄레스를 유죄로 판결했고 그는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995년 5월 6일 샌드라 리는 남편과 함께 콜로라도의 시골 지역을 운전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17년 후 샌드라와 같은 운명을 겪은 또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남편 하롤드 헨손가 그녀의 죽음을 초래했으며 두 번째 아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5년 5월 6일 하롤드 헨손과 그의 아내 샌드라 리는 하루 여행 후 콜로라도 시골 지역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주행 중 하롤드는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은 차를 세워 타이어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롤드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차가 잭에서 미끄러져 샌드라를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 샌드라와 헨손은 $5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샌드라가 사망하면 남편이 이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건이 신고되자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 앞 진흙 방지판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차량이 잭에서 미끄러지게 만든 발자국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롤드는 아내의 시신을 화장한 뒤 산에 뿌렸습니다. 첫 아내가 사망한 후 하롤드는 토니라는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2012년 하롤드 헨손은 구조대 911에 전화를 걸어 로키 산맥 국립공원에서 구조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산 정상에서 바위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구조 요청 당시 그의 아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하롤드 헨손은 결혼 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7살 된 딸 헤일리는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하롤드의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두 사람은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롤드의 진술에 따르면 사진을 찍던 중 토니가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롤드는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롤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45분 동안 걸어 내려갔고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너무 심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롤드는 첫 번째 아내의 죽음 때와 마찬가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찬 얼굴로 "내 아내가 죽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토니가 사망했을 때 하롤드는 $47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샌드라의 죽음처럼 빨리 조사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하롤드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롤드는 위에서 아내가 떨어진 위치까지 45분 동안 걸어 내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롤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은 아내의 립스틱이 다른 심폐소생술 사건과는 달리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립스틱이 지워졌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이상함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는 구조대가 차량에서 발견한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두 사람이 점심을 먹을 장소에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롤드는 X 표시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하롤드는 아내가 미끄러지기 전에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카메라에서 아무 사진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 중 경찰은 하롤드가 가정의 주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외가의 재산에 의존하여 살았습니다. 하롤드는 자선기금 모금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는 협력자, 동료, 사업 파트너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하롤드의 직업과 그의 파트너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1995년에 일어난 하롤드의 첫 번째 아내 샌드라의 죽음을 재조사했고 하롤드가 보험금을 위해 샌드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하롤드가 토니를 재산을 노리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2011년 9월 토니 헨손은 콜로라도 북부 로키산맥 근처에 있는 그들의 주말 휴양지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하롤드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토니가 문에 다가가자 긴 철봉이 떨어져 머리를 맞을 뻔했습니다. 토니가 사망하기 전에 그녀는 3개의 다른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총 보험금은 약 $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롤드는 재무 전문가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어떤 회사 데이터에도 하롤드 헨손라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토니의 가족은 하롤드가 아내를 통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번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하롤드는 실업자였고 첫 번째 아내의 보험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하롤드는 토니와 결혼하기 전에 그녀의 재정을 조사했습니다. 토니의 3개의 보험은 첫 번째 아내의 보험금을 다 써버린 하롤드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니가 경치를 즐기고 있을 때 그녀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사고를 위장했습니다.
경찰은 샌드라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재판에서 하롤드 헨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계속 조사 중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하롤드는 무기징역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증거로 인해 2015년 12월 8일 배심원단은 하롤드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